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그 개인과 외국인의 돈의 흐름을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표님의 그 분석글,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분석한 글을 봤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그 올해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떠났지만 그 가운데 개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개인들의 매수 랠리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네. 올해 들어서만 이제 13조 원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월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이 됐는데 1월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게 이제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 네. 재매수하는구나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네. 강하게 했잖아요. 네. 이것을 이제 소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2월 들어서는 색깔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도 매우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매수세고요.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탁금에서 돈을 빼서 주식에 넣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3조 원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요 관점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개인의 순매수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 예탁금은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한 2월 말까지는 3조. 네네. 그리고 최근에 본 자료로는 4조 원 가까이 늘어났으니 그 네. 규모 자체가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했고 이 외국인들이 떠나는 마당에도 그 말은 이제 그러면 예탁금이 줄어야 되는데 예탁금이 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객 예탁금이 이제 증가를 하고 개인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 관점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드렸을 때 개인이 매수하면 예탁금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그렇죠. 이야기 드렸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 예탁금에 실질적인 어떤 유출입이 없을 때 네. 개인이 매도를 하면 예탁금이 쌓여야 되고 그렇죠. 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감소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서요. 개인 투자자 순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개념 자체는 순수하게 고객 예탁금 들어온 거 나간 거 더하기 개인의 순 매수 매도를 합산한 건데 이게 말이 괜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네네. 제가 표를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 표를 누적을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고객 예탁금, 개인 투자 자금 순증감이라는 네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객 예탁금 추이하고 전혀 다른 네네. 개념을 보실 수 있는데 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유출했던 시기, 유입되었던 시기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에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뒤어가지고 네네. 유출되었던 시기고요. 2007년부터 해서 11년까지 또 유입이 됐었는데 네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억 속으로 남아있는 네네. 가장 아름다웠던 화랑장입니다. 그렇죠. 저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자를 외치면서 네. 유입되었던 시기고 2011년부터 해서 15년 초까지 또 유출됐어요. 네네. 예, 시장이 이제 실망스러워서 유출이 되었다가 15년부터 해서 최근까지는 유입, 유출이 반복되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앞서 언급드렸던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네. 이 규모는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개인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저도 전형적인 개인 가운데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제가 1,000만 원만 딱 계좌에 넣어놓고 주식을 사고 팔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늘어났다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개념 순증 이 개념은 제가 원래 1,000만 원을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투자를 하던 것을 1,000만 원을 추가로 어디선가 더 구해서 계좌에다 더 넣어서 거기에서 매수까지 더 했다는 얘기네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일반 개인하고는 조금 색깔이 틀리다고 보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증한 네네.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한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그 앞서서 이제 개인 투자 자금 순증 도표를 보여드렸을 때 2008년 연말에 이제 한번 살짝 올라간 구간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 시기 그러니까 2008년 그 연말이요. 그 한번 예. 표시를 해주시면요. 저 빨간색 블록에 보시면 가운데쯤입니다. 네네. 저때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끝자락에서 네. 저때 의아하게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일종의 이제 시장 급락을 노리고 네. 스마트머니가 유입되었던 그런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유입도 그러한 한 맥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런 그 트렌드가 분명하게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 기간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증이 됐었고 순감이 됐었고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에서 2006년은 개인 투자자들이 질려가지고 네네. 시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7년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화랑이니까 네. 빚이라도 끌어들여와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고 네. 실제 저 기간 동안에 신용융자가 폭증하면서 자금이 크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1년 8월에 유럽 쇼크 이후부터 해서 또다시 이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또 실제 시장이 횡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질리면서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가 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보시게 되면 들쑥날쑥 하는데 네네. 2015년에 살짝 한번 올라왔을 때는 2015년 차이나 버블 당시입니다. 아, 네네. 그러다가 쭉 자금이 빠졌다가 또 튀어오르는 게 2018년 1월. 비트코인인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2,500까지 갈 때, 네. 그 시기 때는 보게 되면은 시장이 아주 강하게 가니까 그때는 딸려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 소위 얘기해서 가자를 외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빠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리죠.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들어온 패턴이기 때문에 네. 2008년 연말, 2009년 1월 그 분위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실 그 개인 투자자의 순증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때 신용융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시기에 보니까 막 개인 투자자들 쫙 빠져나가고 이런 거 보니 이런 신용융자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최근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은 신용융자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개인 투자자의 순증에서 신용융자나 이런 대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16조 원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신용융자 증가분이 1조 원 정도 불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혹시 그 주식 관련한 대출 상품들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유입된 게 아니냐 스탁론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신용융자에 비해서는 10 내지 20%밖에 안 됩니다. 네. 광고는 요란하지만 그렇죠. 규모 자체가 작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 증가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표에서 보면 그러면 어느 게 신용융자고 예. 이걸 좀 표를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요게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신용융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상의 파란색 선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어났는데 신용융자가 제자리면은 저 네. 비율이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예, 네. 반대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용융자가 늘면 저 파란색 선이 올라가겠죠. 네. 일방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07년 같은 경우에 저 선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릴 때 2007년 초에 고객 예탁금이 폭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죠. 저 시기 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 이후부터 해서 신용융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 자금 순증 또한 쭉 감소세에 있었죠. 네. 빨간색 하락한 걸 보면 알 수 있는 예, 거네요. 같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 패턴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감소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점은 이거는 신용융자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아니다. 네. 순수하게 어떤 돈이 들어와 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아니 그럼 있겠습니다.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돈이 들어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죠. 네네.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고 뭐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으신 네. 대목일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주식 시장만 볼 게 아니고 거시적인 부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부동자금이죠. 그렇죠. 네. 부동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뉴스나 통계치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소 1,000조 원, 많게는 1,500조 원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의 합계액을 부동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동자금이 이 부동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2013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네. 500조 원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표는 제가 좀 러프하게 부동자금을 한번 계산을 해본 도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시더라도 2013년부터 해서 19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네. 우리 앞서서 이제 타이틀에서 나왔듯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그렇겠죠. 특히 2013년 초에는 이 부동자금 중에 스마트머니가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네네. 초기 갭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5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부동산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발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네네. 슬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사신 분들이 가자 하면서 그렇죠. 사신 분들이 있다면 네. 파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이 이제 어딘가 쌓여 있을 텐데 그게 부동자금이고 그 부동자금의 성격은 보시게 되면은 매우 스마트한 돈입니다. 네네. 수익률을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쏠렸던 것을 생각하면 네. 이게 얼마나 그 공격적이고 그렇죠. 스마트한 자금인지 네.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 중에 일부가 지금 주식 시장에 네. 마치 그 척후대처럼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이제 추정을 하셨지만 그게 뭐 여러 가지 지표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 흐름의 어떤 돈을 계산을 해보니 이쪽에서 늘었는데 이쪽도 같이 늘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와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개념을 생각하기 전에요. 네네. 부동자금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소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어떤 이제 큰 쟁반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원형에.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그쪽으로만 물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게 부동산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쏟아진 돈은 쏟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증발해서 다시 일로 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부동자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 기울기가 살짝 주식 쪽으로도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이 자금의 성격이 매우 공격적인 스마트머니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2013년에 태어나서 2019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가 가상화폐 광풍을 겪었어요.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세계 제일의 투기적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017년, 18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투기적인 아주 매우 공격적인 투기적인 그 성향을 다시 살렸고 네. 그 자금이 지금 부동산으로 최근 2, 3년 동안 쏠렸었습니다. 네. 자,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현금을 확보하고 보니까 이게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네. 은행에 지금 가보게 되면 1년 예금 금리가 1% 중반. 그렇죠. 아마 조만간에는 1%가 좀 안 될 거고 수도 있어요.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0%대까지 장기채가 내려갔지 네네.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 쪽을 딱 봤는데 시장 배당 수익률 평균이 2%가 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식 쪽이 예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있구나 해가지고 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넘어와 있는 거고요.
이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계속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낸다. 네. 뭐 1년 동안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낮다. 그러면은 이 부동자금의 기울기가 주식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럼 앞서서 이제 쟁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주식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돈이 주식 쪽으로 계속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근처럼 시장이 급등락이 있을 때는 스마트머니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네네. 잠깐 주춤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유입된다 한다면 네. 이거는 추세적인 아주 강한 스마트머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딱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이런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상승 좀 예상하십니까? 이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앞서 계속 언급드린 대로 매우 공격적인 스마트머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취매성 성격이 강하고요. 자, 이러한 흐름이 계속 유입이 되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뭐 보통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네네. 하지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부동자금이 계속 쏠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모습처럼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가 붙었을 때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갈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승세에 계속 올라가는데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개인이 뭐 팔지도 않는다 싶으면요. 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보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